친구들 안녕.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는 많이 따뜻한 것 같았어요. 한 이틀 정도는 엄청 추웠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도 비교적 많이 따뜻한 것 같았고, 아까 산책 나갔을 때 눈도 내렸어요. 눈송이가 막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음, 뭔가 오랜만에 눈 맞으면서 산책하니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친구들도 눈 내리는 거 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또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며칠 날씨보다는 오늘은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덜 추웠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또 추위들이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옷은 항상 따뜻하게 입고 손발도 따뜻하게 장갑도 꼭 챙기고 양말도 저는 손발이 많이 차가운 편이라 오늘 발은 시렵긴 시려웠어요. 약간 그래도 그 추위에 대비한다고 수면 양말 신었었는데 발끝 부분이 좀 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산책했었는데 농담하면서 예전에 막 할아버지들이 신는 신발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색인데 막 이렇게 털 달린 거 털신 스님들도 지금 신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 사야겠다고 막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깔깔거리고 웃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손발이 좀 더 유난히 차가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좀 더 따뜻하게 해서 또 발에 우리 몸에 온 기관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뭐 조교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뭐 전기로 된 발 따뜻하게 하는 거나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 그런 것도 활용하셔서 건강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기 걸리신 분들은 유자차나 생강차 같은 거 그런 거 따뜻하게 한 잔씩 드시고 자면은 좀 더 숙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잘 시간에 가까우면 또 이뇨작용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뭐 바로 자기 직전은 말고 조금 더 잠들기 전 시간 활용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어서 책 읽어드릴게요. 이거 표시를 안 해놨나? 아, 일단 밑에 접어놔가지고 헷갈렸어요. 50센트가 준 50센트가 준 끈기라는 교훈. 역경이라는 이름의 대학을 졸업한 뒤 다비는 아니오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깨닫는 사건을 겪었다. 어느 날 오후 다비는 오래된 방앗간에서 삼촌을 돕고 있었다. 삼촌은 대농장을 경영했고 농장에는 수많은 소작인이 거주하며 일하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문가에 섰다. 소작인 한 사람의 딸이었다. 삼촌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바라보고는 거칠게 소리쳤다. 왜 왔니? 아이가 온순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50센트를 받아오래요. 안 준다 집으로 가렴. 삼촌이 쏘아붙였다.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삼촌은 다시 작업에 열중하느라 아이가 가지 않는 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이가 여전히 서 있는 걸 보았다. 집에 가라고 하지 않았니? 가거라.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삼촌이 밀 한 포대를 내려놓고 제분기에 쏟아 넣으려다가 아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다비는 숨을 죽였다. 삼촌은 다혈질이었다. 삼촌이 다가가자 아이가 잽싸게 한 걸음 앞으로 나오더니 삼촌은 눈을 올려다보며 소리 높여 외쳤다. 엄마가 50센트 받아오랬어요. 삼촌은 걸음을 멈추고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50센트를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 아이는 돈을 받아들고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자기가 막 굴복시킨 남자에게서 조금도 눈을 떼지 않고 말이다. 아이가 나간 뒤 삼촌은 상자에 걸터 앉아 창밖을 한참 쳐다보았다. 자신이 당한 일을 놀라워하며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답이 역시 그랬다. 아이가 어른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아이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삼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나운 삼촌이 양처럼 유순해지다니. 저 아이는 대체 어떤 기이한 힘으로 상황을 마음먹은 대로 몰아간 걸까? 이런 질문들이 다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다비는 몇 년이 지나도록 내게 이 이야기를 해주던 그 순간에도 답을 찾지 못했다. 먼지가 풀썩이는 오래된 방앗간에서 다비는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이렇게 물었다.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그 애가 사용한 그 이상한 힘은 뭘까? 우리 삼촌을 완전히 한 방 먹인 그 힘 말이야. 이에 대한 완벽한 답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13가지 성공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원칙에서 아이가 우연히 발휘한 그 힘을 활용하는 법 역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늘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 어떤 기이한 힘이 아이를 도왔는지 명확히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순간은 이 장을 읽다가 찾아올 수도 있고 다른 장을 읽다가 불현듯 이해할 수도 있다. 어디서든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다. 방심하지 마라. 그래야 언제든 그 생각을 포착하고 그 힘을 재빨리 받아들여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아이디어로 나타날 수도 완성된 계획이나 목적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과거의 실패 경험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어내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내 설명을 듣고 다비는 30년간 생명보험 영업을 했던 지난 날을 반추했다. 그러자 그가 이룩한 성공의 상당 부분이 그 아이에게서 배운 교훈 덕분임이 분명해졌다. 고객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나를 쫓아낼 것 같을 때마다 오래전 방앗간에서 큰 눈에 반항심을 가득 담고 서 있던 그 아이를 떠올렸다네. 그리고 이 계약을 성사시켜야만 해 라며 스스로 다짐했지. 상당수의 계약은 사람들이 안 해요 라고 말한 뒤에 성사됐지. 또한 다비는 딱 1m 앞에 황금을 두고 단념했던 실수도 떠올렸다. 하지만 그 경험은 축복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 것이었어.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었거든. 앞으로 나아가기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말이야. 어떤 일이든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지. 다비의 경험은 흔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일에는 그 운명에 대한 답이 담겨 있었다. 이 2가지 경험은 인생만큼이나 중요했다. 그는 이 경험들을 곰곰이 연구했고 교훈을 찾아내어 자신을 강점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인생에서 겪은 경험에 내포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아직 사소한 실수를 저질러 볼 기회가 없는 젊은이라면 어떨까? 실패를 기회로 바꾸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기술을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탄생했다. 그 대답은 바로 13가지 성공 원칙이다. 이 원칙들은 하나하나 효과가 있으며 서로에 대한 촉매가 되어 함께 작용한다. 당신이 찾는 구체적인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 원칙들은 촉매다. 책을 읽다 보면 아이디어, 계획 혹은 목적이 불쑥 찾아오고 해답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성공에 필요한 건 견실한 아이디어 하나다. 13가지 성공 원칙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도 적합한 방법과 수단이 담겨 있다. 이런 것들은 진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상사분이 계셨는데 마음까지 엄청 악독하고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어떤 직원들을 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오류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그래도
이렇게 지킬 부분은 지켜주고 존중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일에 있어서는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성사되도록 이끌어 가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인데, 그래도 뭐 만약에 부하 직원이 어떤 잘못한 부분에 있으면 그래도 너무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막 면박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한쪽에 불러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부분을 고치고 수정해 나가자,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분은 엄청 소리를 지르고 욕하시고 막 그랬어요. 막 결제판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까지 그런 상사분을 만난 적이 없어서 진짜 되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엄청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다른 그 우리들끼리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해선 안 될 것 같다, 우리끼리 뭐 의기투합해서 그래도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뭐 어떤 이유들로 좀 안 돼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단합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전날 제가 전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종이에 다 적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적고,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필요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꼭 관철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갔어요. 면담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갑자기 면담하자고 하니까 뭔가 직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소리를 치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막 윽박지르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 면담해 막 하면서 또 앉았는데 엄청 소리 지르시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말씀 끝나셨으면 제 얘기 하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를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제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주실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해주실 거냐 다 적었어요. 그렇게 하고 잘 이야기가 됐는데, 또 이제 그분이 또 겉으로만 그렇게 했지 사실은 속마음은 되게 또 여리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해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을 미워하진 않았거든요. 놀렸어요, 오히려. 욕도 되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실장님이랑 엄마랑 욕 배틀 하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맨날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심한 부분은 좀 그렇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관찰시키고 싶었던 부분도 관찰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그런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우리가 서로 존중을 기반으로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충분히 마음 상하지 않고 솔직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잘하면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왔고,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항상 정면승부하고 가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읽다 보니까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났고, 또 내가 친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해결할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그 딱 해결해야 될 부분만 해결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수정을 해 나가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든지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을 생각하라. 13가지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 부는 다가오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막대하게 밀려온다. 배를 골턴 시절에는 대체 어디에 그것이 숨어 있었는지 의아할 정도로 말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것이다.
특히 부는 오래도록 근면 성실하게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말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부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확고한 목적이 있다면 수고를 하면서 부가 시작된다. 지금 할 일은 부를 끌어당기는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25년간 탐구했다. 나 역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일구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부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활용하면 곧바로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한다.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이득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바뀐다. 말도 안 된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약점 중 하나는 말도 안 돼 라는 말을 너무 자주 입에 올린다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쫓고 기꺼이 성공에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은 실패의 사고에서 벗어나 성공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주기 위해 썼다. 평범한 사람들의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의 느낌과 편견으로 사물과 사람을 재단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이다. 가난, 불운, 실패, 패배를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깊이 밴 나머지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을 보면 나는 시카고 대학으로 유학을 온 한 중국인 남성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느 날 하퍼 총장이 캔버스에서 이 젊은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퍼는 그에게 미국인에게서 가장 눈에 띄는 인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물었다. 어째서 자기식대로만 본다는 겁니다. 모두 관점과 습관의 문제다. 자신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다. 자기만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이 정한 한계,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삶으로 한계를 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포드, V8 모터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헨리 포드가 그 유명한 V8 모터를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의 일이다. 포드는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엔진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기술자에게 엔진의 설계도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설계도를 그려본 뒤 한 기술자가 포드가 말한 엔진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기술자들 모두 그 말에 동의했다. 하지만 포드는 어쨌든 만드시오라고 말했다. 기술자들이 계속 불가능하다고 반대하자 포드는 지시했다. 해봐요.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봐요.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으니. 이거 일론 머스크가 하는 방식이랑 좀 비슷한 방식인 것 같아요. 직원들한테 하는 거. 6개월이 흘렀다.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다. 또 6개월이 흘렀고 여전히 만들지 못했다. 기술자들은 포드의 지시에 따르려고 온갖 방법을 강구했지만 그 일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의 말 포드는 기술자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기술자들은 이번에도 포드가 바라는 엔진을 만들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포드가 말했다. 가서 일하시오. 나는 그 엔진을 원하오. 그러니 그걸 손에 얻을 거요. 그러고 나서 마법이 일어난 듯 그 비밀이 발견되었다. 포드의 확신은 다시 한번 승리했다. 헨리 포드 성공 원칙을 이해하고 그대로 적용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열망이다. 즉,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분명히 아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포드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가 이룬 말도 안 되는 업적을 설명한 원칙을 찾아보라.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들어준 원칙을 집어낼 수 있다면 그 어떤 열망도 이루게 될 것이다. 헨리 포드처럼. 제가 여기에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친구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바는 진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그릇된 정보들로 우리 인식 자체가 부정적인 것들로 세팅이 되었는가. 그리고 아무런 점검 없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말하는 지인들의 말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어버리고 받아들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사실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 또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면 우리가 꼭 점검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삶에 그런 유익함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많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과 꼭 나눠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지 말고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딱 우리 마음에 장착하고 탑재해야 될 그런 마음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꼭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런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런 굳은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더 플러스 해야 될 것들은 늘 좋은 가치를 가지고 가려고 하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누르게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가는 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가면 좋겠다.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포드 행동 방식은 항공 우주 산업, 컴퓨터, 의학, 군사 방면을 비롯한 많은 업계에서 실행되는 전략적 계획이기도 하다. 크고 복잡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기획자들은 대개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은 생각하지 못한 요소들이 필요해지리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넘어갈 방법이 없다고 해서 처음부터 단념하지는 않는다. 프로젝트는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시점에 어떤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해질 테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상하고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 간단히 말해 여기에서의 기술은 자신이 뭘 이루고 싶은지 명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해낼 자신의 능력을 믿으면서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기 있게 밀어붙이는 것이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인 이유. 이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그 선장의 그 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선장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고 파도를 만날 수도 있고 풍랑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진짜 굳은 마음과 굳은 정신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는 암초가 걸리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항상 끝지점을 보고 가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친구들도 친구들 자신을 믿고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과 이런 것들을 제가 곁에서 응원하고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늘 보낼게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의 시 구절이다. 하지만 그는 어째서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또한 두뇌는 우리가 품고 있는 지배적인 생각에 자석처럼 끌려간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어야 했다. 자석과 같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품은 지배적인 생각에 걸맞은 힘, 사람, 환경을 끌어당긴다. 제가 이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어떤 것들을 끌어당기고 싶은지 그 부분을 늘 생각하고 염원한다면 어느 날엔가는 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열망도 품도록 자신의 마음을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도 말해주었어야 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부를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부에 대한 열망이 부를 일굴 수 있는 명확한 계획을 만들어내게 된다. 하지만 시인인 헨리는 이 위대한 진실로 시를 표현했을 뿐 시 구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었다. 진실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고 경제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비결을 담은 13가지 성공 원칙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뭐 롱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 안에 깊은 내공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내공이 쌓이고 단단함이 있어야 끝 지점까지 갈 수 있고, 또 그런 내공들은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반드시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공통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뭐 내공에 단단한 힘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공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내공을 좀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공이 단단해져서 그게 외부로 표출이 되니까요. 어떤 마음을 먹고 그런 것들이 내면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면으로 발현이 되는 걸 많이 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친구들한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상반된 아이디어는 잠재의식에 혼동을 준다. 나를 찾아온 한 젊은이는 수년간 가난하다는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확언했지만 가난에 대한 두려움에 마음이 짓눌려 있어 결국 응답을 받지 못했다. 부자가 되기는커녕 항상 돈이 부족했고 쓸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뭐 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부가 삶에 있어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아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목적과 이런 수단을 적절하게 구분을 하고, 또 수단이 뭐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화된 지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많이 있지만 또 우리가 정말 스크루지 같은 그런 졸부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마음이 중요하고, 또 그런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또 주변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품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가려고 하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부자는 이미 부자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뭐 수단으로서 방법들을 조금씩 활용하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상반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잠재의식은 더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확언한 내용과 모순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씨앗을 심은 후에 땅을 파헤치는 것과 같다. 많은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1시간 후에는 이럴 여유가 없어 생계를 잇기에도 빠듯해 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부정한다.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비웃는 것이다. 수입이 좋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발로 차는 사람들이다. 완벽한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거절할 만한 갖가지 변명을 떠올린다. 그 일을 하기엔 능력이 모자라요. 출퇴근이 너무 오래 걸려요. 1시간을 길에서 허비하다니요.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할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들의 마음은 분열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더 나은 일을 소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절한다. 마음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여러 군데 지원서를 넣어도 원하는 자리에 취업할 확률은 낮다. 이게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수십 개의 상반된 메시지를 보낸다. 잠재의식은 어떤 메시지를 따라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결국 남는 건 좌절뿐이다. 좌절은 속이다 혹은 수포로 돌아가다 라는 뜻의 기원을 두고 있다. 젊은이는 나와 이야기를 나눈 후
부 이미지가 실제로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동안 평생 가난하리라는 믿음이 영원히 부자로 살 거라는 믿음보다 컸다는 것도 깨달았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젊은이의 사고방식을 바꿨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지켜나갔다.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부를 받아들이는 화건을 써주었다. 젊은이는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차분하게 화건하면서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고 화건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리라 믿었다. 화건한 내용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 피아노나 차를 살 돈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걸 그만뒀다. 모든 아이디어는 기존의 아이디어를 반박하는 더 강렬한 생각에 힘을 잃지 않는 한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할 수 없다는 표현은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악이다. 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생각할 때 잠재의식은 정말 그 일을 할 수 없게 만들거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막는다.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대신 그는 가난하리라는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풍요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면 활성화된 잠재의식이 숨겨진 보물을 내보이리라는 것을 믿었다. 어떻게 믿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 이게 중요한 거. 한 달 만에 그 삶은 180도로 바뀌었다. 그는 10년 동안 영업사원으로 일했지만 미래가 창창한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7만 5천 달러로 연봉이 올랐고 부장으로 승진했다. 잠재의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 잠재의식에 부와 가난을 동시에 새길 수 없으며 성공에 대한 생각을 잠재의식으로 옮기고 성공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한자, 잠재의식 속 자아는 실패하는 일이 없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태어났다. 다음 화건을 따라해보자. 나는 밤낮으로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됩니다. 저항하지 말고 고요함을 사랑하라. 현재의식은 외부 조건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완수하는 건 결국 차분한 마음이다.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긴장을 풀어라. 현재의식이 고요하고 생각을 받아들인 상태에 있을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마음의 표면으로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항상 만물의 근원에 의지하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물의 근원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걱정이 된다는 건 잠재의식의 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 상태에서는 번영이나 마음의 평화, 건강 등 그 어느 것도 손에 넣을 수 없다. 수영을 배울 때는 물에 뜨는 방법부터 배운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까봐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정말 가라앉는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몸을 이완해야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생명, 사랑, 진리,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른다는 걸 느끼면 조화, 사랑, 평화, 풍요로움의 패턴을 따르도록 몸과 마음 모두가 변한다. 생명의 망망대해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느껴보라. 바다와 하나가 된 느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마음의 온전한 안식처로 가서 다음 화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보자.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인도를 받고 응답을 얻으며 불을 손에 거머쥐고 해결책과 출구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 나를 통해 빛이 납니다. 잠잠한 마음으로 신뢰하니 힘을 얻습니다. 이런 화건들은 친구들이 이루고 싶은 거나 친구들이 마음속에 품은 거 있잖아요. 그것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다 개인마다 각자 다 다르니까 자기한테 맞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자기한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잠재의식은 해답을 준다. 마음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으므로 마음을 내려놓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무한자와 그 능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잠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내가 잠재의식에 힘을 더할 수 있겠는가? 내 손으로 씨앗을 움트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사과를 수확하려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되고 참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도토리를 심으면 된다. 그러니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토리를 보면 숲이 보인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은 좋은 일을 차고 넘치게 한다. 태도는 믿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애쓰면서 노력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걱정과 두려움,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좋은 일이 생기려 하다가도 말거나 한 박자 늦게 일어나거나 방해물이 생긴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묵상하라. 진리는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듯 진리가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미래에 어떤 결과를 거둘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선한 생각을 끌어냅니다. 제 생각은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씨앗을 뿌립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 성공, 풍요, 안정, 선의를 생각하며 마음이라는 정원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나의 정원에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명과 사랑, 진리를 표출합니다. 나는 매우 행복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번영합니다. 번영한다는 것은 성공하고 번창하며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즉, 영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승진, 다이아몬드 등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승진, 다이아몬드 부러워하면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겨 궁핍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여 부자가 된 걸 기뻐하며 더욱더 부자가 되기를 빌어라. 다른 사람을 위한 소망은 곧 나를 위한 소망이다. 다른 사람에 관한 생각은 결국 자신의 마음과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걸 기뻐해야 하는 이유다.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생명의 원리가 막힘없이 조화로우며 즐겁고 사랑스럽게 흐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매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타인의 번영을 기뻐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추천한다. 한 미용실 주인은 매일 아침 출근 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과 평화로 마음을 채우는 확언을 두꺼운 종이에 적어서 되뇌었다. 미용실 손님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도 했다. 손님들이 영적인 인도를 받고 번영하기를,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인생의 빈 그릇을 사랑으로 채우기를 청했다. 그가 습관처럼 기도하기를 3개월, 미용실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이 몰려왔고 덕분에 미용사를 3명이나 더 고용했다. 사업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더 번창해 갔다.
긍정적인 씨앗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불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이므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애착과 사랑이 생긴다. 잠재의식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뭔가 그런 작은 욕심들 때문에 큰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순간들에 딱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나무 한 그루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숲을 보면서 가면은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그런 사사로운 이득은 이득이 아닐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거에 넘어지면 더 크게 올 것들에 대해서 놓치게 되니까 진짜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런 마음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되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같이 축하해주면 우리도 같이 기쁜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쁘면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고 그냥 잘 되면 잘 됐다고 축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슬픔을 겪고 있으면 진짜 같이 울어주고 싶고 진짜 마음으로 토닥토닥 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친구들이 정말 기뻐서 행복해하고 정말 웃고 막 수다 떨면서 깔깔거리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 제가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타인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빌어주는 마음, 저는 이게 가장 아름답고 예쁜 마음이다. 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걸 보는 제 마음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자기가 아닌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기 생각과 행동이 일치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일치되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휘어지거나 부러지는 상황들이 반드시 오리라는 걸 아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나의 행동으로까지 말과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늘 자기 내면을 닫고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자기가 가진 생각과 감정들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항상 필요하다. 그리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용기는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기 그 점검을 잘 해야 또 타인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런 아량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 같이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을지라도 위로해 드릴게요. 토닥토닥. 오늘 하루 살아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마음으로 안아드릴게요. 이거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친구들 엄청 많이 보고 싶어서 왔고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항상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누군가한테 정말 마음으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저도 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게요. 뭐 감기 걸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따뜻한 차로 몸도 따뜻하게 하고 잘 때는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는 게 중요하니까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편안한 마음 상태로 잘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불도 좀 포근하고 가벼운 거 잘 덮고 자고 잘 때 다 꿀라잇 잘 자요. 안녕.